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번호, 당신 핸드폰에 이모로 저장돼 있더라. 이모,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그냥 전에 급하게 저장하다가 실수였어. 여보, 실수? 당신 지금 내 엄마를, 우리 엄마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저장해놓고 그게 실수야? 그런 의미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편하게 이름 없이 저장해 놓은 건데, 편하게?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편한 사람이었냐? 진우 돌봐주고, 반찬 해다 주고, 당신 급할 땐 아픈 몸으로 언제든 오셔서 도와주셨던 분이 그게 그냥 이모야?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몰아세워? 그런 뜻 아니었다고 했잖아. 진우도 아직 어려서 그냥 엄마 아닌 여자는 다 이모라고 부르라 그랬더니 그런 거라고. 한 번 실수. 그 한 번이 엄마를 생각하는 당신 마음이야. 진우가 엄마한테 이모라고 부르던 날 엄마가 울었던 거 알아? 애가 그냥 그랬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배운 거였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당신 핸드폰에도 엄마가 이모야. 말 다 했지. 실수라고.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은 내 편한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해? 엄마가 반찬 싸온 거 당신이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뒤에 버리는 거 그거 엄마가 못 볼 줄 알았어? 어머니가 해온 음식 냄새 나는 거 사실이잖아. 시골에서 위생 상태도 그렇고 그렇다고 직접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뒀잖아. 위생? 냄새? 당신은 엄마 손이 더럽다고 생각했구나. 평생 밭에서 고추 따고 김치 담그고 흙 묻은 손으로 나 키운 그 손이 당신한텐 비위생적이었어? 난 그거 먹고 자랐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됐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앞으로 뭘? 엄마 암 치료할 때 병원에 몇 번이나 갔는데 엄마가 암 수술 후 체력도 떨어져 아픈 다리 끌고 혼자 병원 다니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땐 나도 일을 하는 중이었잖아. 몸도 힘들었고 나도 바빴다고. 그래서 엄마는 퇴원하고 얼마 안 되셨는데 애 봐달라고 부탁한 거야? 당신은 힘들었고 엄마는 안 힘들어. 그리고 엄마는 그냥 이모야. 우리 집에 와서 그토록 일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름 하나 못 얻어? 좋아.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어떻게 했어? 내가 3번 가도 1번 정도 갈까 말까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안 가니까 그런 거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당신한텐 엄마가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여자였겠지. 근데 나한텐 엄마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대출 받아서 엄마 병원비 내드린 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엄마가 땅 팔아서 주신댄다. 그 돈 받아서 부자 되겠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 집 아버지 감전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상금과 위로금으로 엄마가 아파트 사뒀던 거 재개발된 거야. 엄마가 없었다면 이 집도 없었다고. 알았어. 고칠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아니야. 지금 고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 당분간 처가로 가 있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엄마를 이모라고 부른 순간부터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김해에서 살고 있는 70세 이재순 할머니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려고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을 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떤 심정일까요? 홀로 키운 자식이 장가를 가서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할머니를 이모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씨 할머니는 경남 김해의 깊숙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뻐꾸기 소리와 나뭇잎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흙냄새 가득한 그곳은 가난이 일상이었던 시절의 배경이었어요.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노동이 무엇인지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책보자기를 풀어놓고 들로 향하는 일이 반복이었고 비가 와도 일은 해야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청춘은 딱히 화려한 꿈을 꿀 틈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18살부터 공장 일을 다니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20살이 채 되기 전 지금의 남편 한전에 다니는 전기기술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만 잡고 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해의 허름한 셋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궁핍했지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 성민을 낳았고 그 아이는 두 부부에게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신주를 타고 오르면서 전기 공사를 하며 성실히 일했고 집에 돌아와선 성민이를 무릎에 앉혀 재롱을 보며 웃던 그때가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둘째를 가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고 그 시절에는 가족 계획 바람도 불어 결국 아들 하나만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이씨 할머니 그리고 아들 성민이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7살이 되던 어느 초여름날 한전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감전사고라는 무서운 말이 이씨 할머니의 귀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하얀 천에 덮여 있었고 그 손을 잡았을 때 너무나 차가워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지요. 아빠, 언제 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들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눈물이 나올 새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한전에서 위로금과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이씨 할머니는 부산 해운대의 허름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시댁에서 물려받은 김해의 논밭을 다시 일구기로 결심합니다. 이 아이 하나만 사람 만들면 나는 됐다. 그때부터 이씨 할머니는 사람이라기보단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논에 나가 물을 대고 밭에서 김을 매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한여름 땡볕 아래서 허리 숙인 채 일하다 보면 종아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등에는 땀이 아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농사일하며 아들을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빨래는 개울에서 손으로 하고 쌀은 머리에 이고 날랐으며 식재료는 대부분 밭에서 나는 것들로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한 번도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엄마 덕에 나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며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던 아이였습니다. 학원 한 번 보낸 적 없지만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았고 아들은 결국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장학생이라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서 할머니는 따로 돈 들어갈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죠. 아들이 부산에서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숨 좀 쉬어도 되겠죠?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좀 더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손도 거칠고, 혹시 며느리 집에서 싫어하진 않을까? 그런데 처음 만난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정중한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은이에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은 참 반가웠습니다. 도시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시골 음식도 잘 먹고 명절이나 제사, 이 씨 할머니 생일에는 꼭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친정보다 먼저 시댁을 챙기는 그 모습에 이 씨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어느 날 이 씨 할머니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도 20살이 되어 객지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지낸 세월이 30년이 넘어갔지요. 그 시절 동안 너무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지 음식을 먹으면 체하고 토하는 증세가 계속되어 근처에 있는 병원에 다녔습니다. 몇 달간 그러다가 결국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 부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의사 앞에서 들은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바로 암이란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했지만 눈앞의 세상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걱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사치를 부려본 적 없던 할머니에게 보험이라는 사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 그 단어들 앞에서 할머니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막막함은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삶의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 고호? 할머니의 마른 입술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차가운 병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이야기 소리조차 할머니에게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가슴속에서부터 밀려오는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니 몇 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이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조차 할머니의 눈에는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꼭 나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꼭 고쳐드릴 거예요. 병원비가 많이 들 텐데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아야겠다. 집 앞에 큰 길가에 있는 땅은 빨리 팔릴 거야. 엄마, 그 땅은 절대 안 팔아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엄마 힘내셔야 해요. 엄마가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할머니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지요. 아들을 믿었습니다. 평생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온 자식이라지만 이렇게 막다른 길에선 엄마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어요. 아들의 굳건한 눈빛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 이 힘든 싸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그때부터 점점 시큰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 했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느새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도 잘 오지 않았고 전화에도 짧게 끊기 일쑤였어요.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대신 대화는 늘 살림 걱정이나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투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혼자 병원을 오가는 할머니의 힘겨운 걸음은 며느리의 눈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어요. 누구도 묻지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면 이토록 차가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 더 할머니를 아프게 한 것은 바로 이 외면이었어요. 병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이리도 서러운 일이었던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의 아픔이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 버려진 것 같은 서러움이 할머니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이라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아들은 직장일이 바빴기에 병원에 거의 올 수가 없었거든요. 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씨 할머니는 더 이상 이전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억척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몸은 전보다 훨씬 약해져 농사일은커녕 혼자 밥하고 빨래하는 것조차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기침 한 번에도 온몸이 흔들리고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버거울 만큼 체력은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고 신신당부했지만 할머니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시간이 약이라고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면 낫는 병이 있다는 옛말처럼 사랑스러운 손주 진우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할머니의 지친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싸늘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웬일인지 다정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이번 주에 제가 일이 좀 생겨서요.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손자를 봐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먼저 앞섰어요. 며느리의 싸늘했던 태도는 새까맣게 잊고 그저 손주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아들 내외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도 품었죠. 서둘러 짐을 챙기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을 다듬고 몇 시간 동안 백숙을 푹 끓이며 할머니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날 무렵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예전에 사놓았던 것이 재개발이 되어 지금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들어선 첫날, 이씨 할머니는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어긋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를 본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주시지요. 연락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진우 엄마가 바쁘다고 와달라는데 너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아니,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애를 어떻게 봐요? 아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어리둥절함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며느리가 미리 말도 없이 자신을 데려온 것이 불쾌하기보다 아들조차 자신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을 머물며 손주 진우를 돌보는 사이 며느리는 거의 집에 없었어요. 직장 생활이 바쁘다고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이 바빠서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요. 오늘은 야근이에요. 며느리는 매번 이런 말만 남긴 채 바쁘게 현관을 나섰어요. 손주를 돌보며 빨래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할머니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허약해진 몸으로 온종일 집안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3살배기 손자 진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할머니에게 치료제이자 활력소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한 후 집안에 낯선 사람이 드나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친구이거나 친척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씨 할머니가 없는 날 며느리는 청소를 도와주는 이모님을 따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나머지 날엔 며느리가 일찍 퇴근한다고 했죠. 내가 꼭 왔어야 되나? 손주 봐주는 것도 며느리가 조금만 일찍 퇴근하면 될 텐데. 이씨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그저 무료 가사 도우미로 생각했던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아들, 며느리, 손자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손수 담근 고추장, 삶아 말린 시래기, 직접 볶은 멸치볶음까지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냉장고를 열어본 할머니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반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일부는 이미 상해서 버려져 있었어요.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위생이 중요해서요. 진우도 위가 안 좋고요. 시골에서 가져오신 거라 좀 불안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할머니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듯 들렸어요. 자신이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손주와 아들 내외를 위해 흘렸던 땀방울들이 그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를 낼 기력도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얻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가족에게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가 할머니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진우가 할머니를 부르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이모, 이모. 이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라고 해야지. 왜 이모라고 해? 진우는 고개를 갸웃하다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닌 사람은 다 이모래요. 이모가 뭐야?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게 아니란다. 나는 내 할머니야. 할머니라고 불러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이모.
그 이름으로 불리는 자신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저녁상을 차리고 네 식구가 마주 앉았을 때 이씨 할머니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나를 이모라고 부르더라.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요. 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요. 그 말에 이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김해에서 부산 해운대 아들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집에서 며느리의 부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제가 진우 어린이집 상담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 진우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은 늘 혹시로 시작했지만 거절을 전제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되고 싶어서였고, 그 다음엔 사랑하는 손주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도움받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차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홀로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하던 날, 며느리는 문 앞에서 할머니를 맞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처럼 반찬 같은 건 안 해오셔도 돼요. 저희가 식단 관리 중이라 조심하는 게 있어서요. 그 말은 친절한 듯 들렸지만 할머니에게는 결국 당신 음식은 필요 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던 시골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기억이 떠오르며 할머니는 이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노력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취급받는 듯한 서러움이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반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잠든 손주 옆에서 이씨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왜 있는 걸까? 할머니도 아닌, 이모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막막함이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며칠 뒤 이씨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와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휴, 우리 시어머니 아직도 집에 계셔. 애는 봐주니까 편하긴 한데 하루 종일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어. 병원에 계실 때 치료비 우리가 냈잖아. 대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며칠 동안 싸웠다. 근데 그거 아시면 우리 집에 오실 때 좀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냐? 그 소리에 이씨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래, 병원비 때문이었구나. 내가 땅 팔아서 한다니까 아범이 됐다고 하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섭하게 대한 거였네. 며느리가 자신을 멀리하려는 게 병원에서부터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 집에서 자신은 그저 불편한 존재였음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젯밤 들었던 이야기를 애써 잊으려 하며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혹시 내가 있어서 불편하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아니, 나는 네가 와달라서 왔는데
네가 불편해하면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몸도 불편해서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단다. 하지만 이미 진심은 할머니의 귀에 선명히 들려졌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방을 싸서 다시 김해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안 가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진우가 열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씨 할머니는 김해에서 부산까지 첫 차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바빴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진우의 미열을 닦아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진우 금방 낫는다. 이씨 할머니는 여전히 아이 앞에선 할머니이고 싶었어요. 손주의 아픔 앞에서는 자신의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가진 유일한 힘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며느리에겐 고마움이 아닌 당연한 의무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마움 대신 지쳐 보이는 기색만이 역력했어요. 할머니의 존재가 그저 불편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할머니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온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씨 할머니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너희 집에 오면 좀 부담되니? 아니에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어멈 얼굴을 보면 알지 않니?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아들은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씨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애 보며 밥 해주고 청소하고 그게 가족이라면 기꺼이 하는데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에 아들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진우 엄마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육아에 직장에 정신없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을 위로해 주리라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오히려 며느리를 변호하며 이해해 달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 결국 나더러 또 참고 이해하라는 거구나. 이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해로 돌아온 할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서운함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어머마, 내가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진우도 잘 크고 있고 너희도 잘 살고 있으니 나는 내 집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며느리는 놀란 듯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분간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애비가 병원비 내어준 돈은 내가 땅 팔리면 갚아주마. 그리고 그걸로 너희하고 나하고는 신세진 것도 없고 갚을 것도 없으니 편하게 살아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붙잡으려 했지만 이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들 집은 자신이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해야겠기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니 아들이 받았는데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이름이 왜 지은이 핸드폰에 임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할머니는 손에 든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마른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핸드폰을 겨우 움켜쥐었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세상이 순식간에 정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그랬구나. 진우가 들은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구나. 지난번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해했는지, 왜 자신의 음식을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했는지, 그동안의 모든 행동들이 이모라는 두 글자로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시어머니도 진우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아들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모에 불과했던 거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어요.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싸늘함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향한 무시가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토록 외로웠던 이유, 그토록 마음 아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로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 친구한테 내가 안 가고 있어 불편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내 병원비 대출 받아서 내줬다고. 그래서 내가 니들 집에 갈 때 미안해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땅 팔아서 니네한테 준다고 했다. 다시는 안 갈 테니 잘 살아.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분노는 할머니에게 칼날이 되어 박혔어요. 아들의 화가 자신의 존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이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냈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진짜 그랬다는 거죠?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성민아 괜찮다. 그냥 좀 그랬을 뿐이다. 할머니는 아들이 혹시라도 며느리와 더 크게 다툴까봐 자신의 아픔을 애써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아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듯 했어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생각하면 내가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의 변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어떻게 엄마를 이모라고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엄마를 무시하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로 인해 아들 내외의 불화가 깊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민아. 엄마, 아무 말씀 마세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겪은 상처 때문에 자식 내외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번호, 당신 핸드폰에 이모로 저장돼 있더라. 이모, 당신 제정신이야? 그게 그냥 전에 급하게 저장하다가 실수였어. 여보, 실수? 당신 지금 내 엄마를, 우리 엄마를 그냥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저장해놓고 그게 실수야?
그런 의미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편하게 이름 없이 저장해 놓은 건데. 편하게?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편한 사람이었냐? 진우 돌봐주고, 반찬 해다 주고, 당신 급할 땐 아픈 몸으로 언제든 오셔서 도와주셨던 분이 그게 그냥 이모야?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몰아세워? 그런 뜻 아니었다고 했잖아. 진우도 아직 어려서 그냥 엄마 아닌 여자는 다 이모라고 부르라 그랬더니 그런 거라고. 한 번 실수. 그 한 번이 엄마를 생각하는 당신 마음이야. 진우가 엄마한테 이모라고 부르던 날, 엄마가 울었던 거 알아? 애가 그냥 그랬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배운 거였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당신 핸드폰에도 엄마가 이모야. 말 다 했지. 실수라고.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은 내 편한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해? 엄마가 반찬 싸온 거 당신이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뒤에 버리는 거 그거 엄마가 못 볼 줄 알았어? 어머니가 해온 음식 냄새 나는 거 사실이잖아. 시골에서 위생 상태도 그렇고 그렇다고 직접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뒀잖아. 위생? 냄새? 당신은 엄마 손이 더럽다고 생각했구나. 평생 밭에서 고추 따고 김치 담그고 흙 묻은 손으로 나 키운 그 손이 당신한텐 비위생적이었어? 난 그거 먹고 자랐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과할게. 됐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앞으로? 앞으로 뭘? 엄마 암 치료할 때 병원에 몇 번이나 갔는데 엄마가 암 수술 후 체력도 떨어져 아픈 다리 끌고 혼자 병원 다니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 그땐 나도 일을 하는 중이었잖아. 몸도 힘들었고 나도 바빴다고. 그래서 엄마는 퇴원하고 얼마 안 되셨는데 애 봐달라고 부탁한 거야? 당신은 힘들었고 엄마는 안 힘들어. 그리고 엄마는 그냥 이모야. 우리 집에 와서 그토록 일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름 하나 못 얻어? 좋아.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어떻게 했어? 내가 3번 가도 1번 정도 갈까 말까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안 가니까 그런 거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당신한텐 엄마가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여자였겠지. 근데 나한텐 엄마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대출 받아서 엄마 병원비 내드린 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엄마가 땅 팔아서 주신댄다. 그 돈 받아서 부자 되겠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 집 아버지 감전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상금과 위로금으로 엄마가 아파트 사뒀던 거 재개발된 거야. 엄마가 없었다면 이 집도 없었다고. 알았어. 고칠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아니야. 지금 고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 당분간 처가로 가 있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엄마를 이모라고 부른 순간부터 이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지갑과 차키를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어둠만큼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김해까지 가는 길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엄마 집에 가면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될까? 아니지.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하지.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어요. 어떤 말로도 엄마의 상처를 위로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는 깊어만 갔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 때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논과 밭, 낮은 지붕의 집들, 그 익숙한 풍경이 가슴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엄마 따라 장에 갔던 길 학교 끝나고 논뚝길 따라 걷던 그 풍경이 불쑥불쑥 눈앞에 그려졌어요. 풋풋하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 후 무척 말라만 가고 있는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이제야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밤낮 없이 자신을 보살피고 희생했던 엄마의 손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자루를 이고 다니던 그 모습들,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 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뭘 해줬지? 아들은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뒤늦은 깨달음은 아들의 심장을 찢는 듯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차는 드디어 김해 시골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와 어릴 적 살았던 그 낡은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녹슨 대문, 바닥이 드러난 시멘트 마당, 그리고 작은 장독대 위로 엎어놓은 플라스틱 그릇 하나. 그 익숙하고도 정겨운 풍경에 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들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마당을 밟았어요. 대문을 밀자 삐걱하는 소리가 났고 그 안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앞치마를 두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검게 탄 얼굴과 깊이 패인 주름, 이제는 피부에 올라앉은 검버섯들,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진 몸무게와 구분 등. 아들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낯설고도 애처로운 엄마의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말라서 작아진 어깨, 한 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짧은 놀람과 인의 담담함이 교차된 눈빛이 보였습니다. 어떤 질책도 원망도 없는 그저 담담한 눈빛이 아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왔나?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따뜻함이 아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밥 묵었나? 이씨 할머니는 그저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들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마당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렇게 오열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이 끊어질 듯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엄마에게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들의 흐느낌은 마당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에 할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아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른손을 내밀어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다. 너도 힘들었을 거다. 나는 괜찮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괜찮지 않았잖아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나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고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니한테 짐 될까봐
나는 늘 그랬다. 내가 저한테 부담을 줄까봐. 그래서 참았지. 그 말에 아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토록 강한 줄만 알았던 엄마가 그토록 혼자 외롭게 모든 것을 감내했다는 것을 이제야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이 아들의 가슴을 저미는 듯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이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 말 한마디면 된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수건이 나부꼈어요. 햇살은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나란히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성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들이라는 걸 가슴 깊이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진정한 아들의 의미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드리우는 듯 했어요. 며칠 후 김해의 이씨 할머니 집 앞에 작은 은색 차가 조심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나온 건 통통한 볼이 예쁜 아이였어요. 진우였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도 내렸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손을 꼭 쥔 채 서 있는 이씨 할머니를 향해 머뭇거리며 눈을 들어보았어요. 아이의 발걸음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진우는 앞치마를 두른 이씨 할머니를 보자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이모! 그 단어가 다시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이씨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다시 아려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곧장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미안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이씨 할머니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차가웠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그림 한 장, 그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웃으며 진우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워요. 그 순간 이씨 할머니는 마치 굳게 잠긴 마음에 조용히 봄바람이 불어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말랐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우야,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작은 등, 따뜻한 체온, 할머니 가슴에 닿은 아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듯 했어요. 할머니 다시는 이모라고 안 부를게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의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니다. 우리 진우가 뭘 알겠노? 할매가 더 미안하다. 진우가 할매 찾는다고 울던 그날 할매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 진우는 꼭 안긴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서 있던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아이를 토닥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그동안 보지 못한 낯설고
낡은 진심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거짓없이 시작된 고백에 말없이 숨을 고르며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애도 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고마움을 편함으로 바꿔버렸어요. 목소리는 점점 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편함이 익숙해지니까 어머님을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분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며느리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날 애 아빠가 소리 지르며 울기 전까지 몰랐어요.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진우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게 한 것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진우가 할머니 그림 그려올 때 알았어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다시 손으로 적은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진우에게도, 애 아빠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으로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이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숨을 죽인 채 할머니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며느리의 손등을 감쌌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며느리는 흐느낌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실수 인정하는 용기가 쉽지는 않지. 고맙다. 말해줘서. 그리고 와줘서. 이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울먹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이씨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할머니에게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덜어주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이른 식사를 위해 낡은 김의 집. 부엌에서는 셋이 둘러앉은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이 따뜻했고 반찬은 단출했지만 무엇보다 대화가 오갔어요. 진우야, 오늘 할머니 집 오니까 좋았어? 응? 밭에서 돼지풀도 봤어? 다음에 또 와도 돼요, 할머니. 이씨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할매 집은 항상 열려 있다다. 창밖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 노을이 낡은 집안을 비추며 세 사람의 얼굴에 온화한 빛을 더했어요. 그날 작은 식탁 위에서 세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아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씨 할머니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해의 작은 마당에 바람이 불고 텃밭 구석구석 연두빛 싹이 돋아났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고랑 사이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를 다졌어요. 그 옆에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파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흙을 덮으며 흉내를 냅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건 상추다. 다음 주쯤 되면 잎이 퍼질 거다. 진우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뿌렸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방울, 그 사이에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이모로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하게 진우 할머니로 다시 서 있는 순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이씨 할머니는 작은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주방엔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그의 여름 진우는 텃밭에서 땀방울 토마토 하나를 들고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키운 거니까 내가 먼저 먹어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이씨 할머니는 진우가 토마토를 입에 넣는 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있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건 말이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꼭 다시 돌아오더라. 진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모습에 이씨 할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멀리서 종달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고마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